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요청을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인생을 두고 볼 때 가장 긴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은퇴 기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런 그 은퇴 시에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은퇴 설계 사례를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는 우리 강주성, 이충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은퇴 설계의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뭐가 있을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은퇴 전에 우리가 네. 이제 준비해야 될 게 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통 이제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퇴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어디에서 살 것인지, 주택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의 주거를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내가 지금 살던 곳에서 살면 되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논문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벌이신 분은 그 지역에 살아서는 안 된다. 맞벌이는 같이 살아도 관계가 없다. 네. 왜냐하면 맞벌이인 경우에는 모든 은퇴하기 전의 삶이 직장 주변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떠나고 나면 두 분이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외벌이인 경우에는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든 삶이 직장에 중심이 되어 있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 안에 커뮤니티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실제 저도 이렇게 출장을 갔다 하루 정도 집에 있게 되면 제 아내는 굉장히 바쁩니다. 자, 초등학교 아이들 동창 모임 가야 되고요. 본인 동창 모임 가야 되고 운동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시간들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외벌이신 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은퇴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사모님 손잡고 산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자,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은퇴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많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요? 병원이요. 네. 좀 병원이 가까운 곳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화생활이 영위한 곳으로 가야 된다.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의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수도권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강동구, 하남 쪽이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네. 자, 교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문화생활이 다 가능한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노생활비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노생활비로. 네, 은퇴생활. 그러니까 이제 뭐 삶의 그 뭐 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그냥 300에서 한 500 레인지가 너무 넓나요? 300에서 500 정도. 네네.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300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네. 그건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예. 실제 사모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 300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특히나 각각의 항목별로 이렇게 따져 보게 되면 매월 들어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300에서 350 들어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조사비, 네. 세금 내는 거, 그리고 옷 사 입는 거,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350 갖고도 넉넉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사회자님도 골프 치시죠? 예, 예. 전문가님도 골프 치시죠? 네네. 한 달에 350 정도면 한 달에 골프를 몇 번이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한두 번밖에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300 이면. 한두 번도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아니 500만 원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네. 자, 10년이면 6억입니다. 살아갈 날이 적어도 30년이라고 본다면 은퇴 자금으로만 해도 20억 정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 네. 세 번째는 자녀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은퇴 생활비를 좀 먹는 가장 큰 존재가 자녀라고 네. 얘기를 하죠. 네. 자녀 리스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한테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자녀를 포함시킨 은퇴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성장시키고 가는 과정에 엄마 아빠는 이만한 자산을 모았는데 요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부가 95세까지 100살까지 살게 되면 요만큼 돈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를 할 적엔 자녀를 꼭 결부시켜라. 네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사망하기 전에 보통 2, 3년 정도의 간병기가 들어갑니다. 네. 이 시기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간병비에 대한 준비를 딱 합니다. 사망하기 3년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 작게는 5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를 따로 준비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네 가지로 본다면 일단 주택애들 어디 살 것인지, 두 번째는 노후 생활비를 적정하게 얼마 정도를 계산할 것인지, 네. 세 번째는 자녀들한테 얼마만큼 남겨줄 것인지, 아니 지금 지원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지를 좀 은퇴 전에 한 번은 세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싹 정리를 해주니까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또 자세하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자신의 기대 수명에 맞춰 인출할 수 있는가? 이 그래프 같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를 모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돈이 있어야 몇 살까지 쓸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80 정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주변에 혹시 80인데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네, 요즘에 그런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 90으로 맞추면 되는가? 근데 실제로 은퇴 설계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수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00살까지는 이 자금들이 좀 나눠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90세로 만약에 딱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90세가 딱 됐는데 건강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 5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그 연금이 다 나오면 좋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래도 감안하시고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자산을 만들고 자산을 형성하고 또 그런 자산들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인출을 하실 때 그 인출을 정말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가장 80대 이후는 좀 신체적으로 힘이 없고 네. 가장 어려울 곳이니까 그쪽에도 돈이 최대한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퇴 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두 부부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은퇴 자금이 부족해서 자식한테 손 벌릴 수 있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네. 다른 건 몰라도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지금 현존하는 부모들의 네. 대부분의 마음일 건데 그게 바로 그래프로 보시면 A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C입니다. 자산이 쓰고도 남아버렸다는 거죠. 은퇴 이후에. 이런 경우는 자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충분히, 내 자식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들어온 자식들이 항상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중간하게 남겨놓게 되면 가정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라는 시점에 지금부터 내가 죽는 그날에 있는 자산을 다 쓰고 죽는 게 가장 현명하다. 만약에 계산을 해봐서 남음이 있다면 미리미리 증여해 주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 네. 실제 이번 주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7남매거든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우애롭게 잘 지냅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재산은 남기고 남겨줄 잘하셨어요. 재산이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요즘은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설계를 받을 3번의 기회가 있다. 첫 번째, 직장에 처음 취업했을 때. 네. 두 번째는 결혼했을 때. 세 번째는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살 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 보고 남음이 있다면 미리미리 우리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설계까지 가져가는 게 바로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퇴 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면 한 달에 두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들은 이제 웬만큼 떠났다고 본다면 두 부부가 살았을 때 보수적으로 아까 계산을 전문가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 95세에서 100세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라고 네. 봐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뭐 그때까지 한 달에 350만 원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금액만큼을 충분히 계산을 해보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각 금융기관마다 은퇴자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모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한 달에 250이면 충분하다. 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98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만나보면 최소한 400은 있어야 돼요. 도심에 살고 그래도 열심히 배웠던 골프 한 번씩 치려면 500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매월 생활비를 국민연금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셔야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보통 나올 수 있는 금액이 200언저리일 겁니다. 이걸로 월 생활비를 하셔야 되고 그 외의 자금들 쉽게 말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나 때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그 나머지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설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받아보실 것을 정말 원합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은퇴 예정자분들 상담을 해보면 지금 이미 한 8,900을 쓰고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생활 수준이 네, 지금 생활 수준이 8,900을 쓰고 계신데 은퇴하시면 뭐 얼마 정도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정말 방금 전문가 말씀 주신 대로 한 300만 원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줄여서 아껴 해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도 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분들에게. 물론 뭐 이 방송 자체를 8,900만 원 지금 쓰고 계신 분들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보통 그래서 가장 내가 은퇴 전에 얼마를 쓰든 그거에 아무리 줄여도 70% 이상 줄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한 600 정도 만약에 뭐 이렇게 생활비가 쓴다라고 하면은 한 180만 원 줄이면 그러면은 한 420만 원이잖아요. 그거 이하는 줄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고 내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하던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어떤 그런 만족도나 또 그 삶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면 뭐 소비도 좀 줄여 보시고 그런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특히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들을 좀 빨리빨리 독립시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독립은 둘째치고 안 들어오는 다행이죠. 행도로가 안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은퇴 자금에 대한 이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 이렇게 여유롭게 사느냐, 기본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더 이제 해피하게 아주 윤택하게 사느냐, 부자처럼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액은 달라질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 평소에 쓰던 70% 정도 이하로 줄이기가 참 쉽지는 않다. 뒤에서 뭐 다루겠지만 이제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그나마 좀 젊을 때는 좀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또 슬라이딩 타면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표가 있죠. 우리 고객분들 얘기하실 때 한 말씀 주시죠. 우리가 은퇴 설계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이 현금 흐름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네네.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100세까지 살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이 현금 흐름이 가능할 것인지 그중 핵심은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인 거죠. 왜냐하면 이 공적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계속 실질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혹자들은 인터넷에 보면 국민연금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만 은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산은 쉽게 말해서 은퇴 생활에 있어서의 월 생활비 정말 중요한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퇴직연금입니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은퇴한 이후에 젊었을 때 많이 쓰니까 이때 좀 많이 받겠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0년, 15년 정도 얘기하는데 이 자금이 가장 큰 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20년에도 우리 보면 80세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적어도 90세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네. 꾸준하게 인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수익률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 IRP나 DC 퇴직연금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2%입니다. 이 정도 감안을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됐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0년간.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가지고 있는 상품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만나뵈는 분들 보면 6천에서 8천 사이입니다. 이분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수령하시게 되면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 수준. 10년이면 이것도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국외인 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사적 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돈이 필요 없을까요? 그때도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내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쓸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만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한 달에 350이라고 하는 돈은 이것 또한 실질 가치로 계속 올라가 줘야 된다. 물가를 반영해 줘야 된다. 하지만 나머지 자금들은 명목 가치로 나온다는 걸 우리 한번 그렇죠, 예.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요 이제 표를 보면 61세부터 이렇게 이제 해보면 네. 70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 부분의 소득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스탑이 되잖아요. 70 그러면 너무 요즘은 뭐 진짜 너무 젊 환갑도 안 하고 네. 네, 너무 옛날로 보면 이제 환갑 될까 말까 그런 나이잖아요. 너무 빨리 이렇게 단절이 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자녀들한테 많이 넘겨줄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뭉켜주려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저는 상담 과정에서 주택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70세 이후에 채울 수 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IRP하고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요거 각각 그 얼마 정도 목돈을 갖고 있다고 예시하신 거죠? 여기 지금 퇴직연금은 2억이고요. 2억이고, 2억. 예. 그리고 그 연금저축계좌 예. 이건 6천만 원입니다. 6천. 네. 개인연금. 부개인연금이라고 그래서 예.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들 네. 이 상품은 8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공이 전체적으로 연 2% 복리 수익률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개인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에 뭐 더 준비를 해 있다든지 어떤 유동성 자산을 다른 식으로 갖고 있어야지 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딱 이것만 보면 진짜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 은퇴자들의 전통적인 은퇴 수입이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을 뭐 월세를 받는다든가 네. 상가에서 또 이제 월 수익을 얻는다든가. 근데 최근에 어떤 뭐 정부의 정책이나 뒤에 말씀드렸지만 건보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법들이 이제는 조금씩 더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의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나 뭐 배당주 펀드, 뭐 배당 ETF 같은 걸 이용해서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국의 은퇴자들도 굉장히 따라 하려고 왜냐면 은퇴 시점에 보면은 시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막 새벽 4시까지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럼 뭐 정말 이런 방법이 있지 이런 방법이 있지 하시면서 찾아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투자를 안 하셨어. 평생 투자를 안 하셨는데 지금 은퇴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평생 투자를 하시고 은퇴 시점에 투자를 덜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하시고 특히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체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또 장기간에 또 많은 돈들이 실제로 묶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그런 은퇴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그냥 있는 돈들을 다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뭐 좋아 보여서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은행의 어떤 예금이나 적금이 좋아 보여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건 사실 거의 뭐 좀 기본 같은데 이제 고객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뭐 준비를 더 하실 수 있게 이제 팁을 드리는 게 퍼뜩 생각해 보면 살고 있는 집이 뭐 주택연금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익형 부동산 아까 언급하셨고 뭐 주식 뭐 만약에 투자하고 있으면 그게 또 자금 좀 있을 수가 있고
목돈을 어쨌든 좀 정리해서 즉시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가입을 하게 해서 보완을 한다는 방법도 있고 보통 어떤 얘기들 많이 가장 첫 번째는 더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 제2의 경제활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수입 소득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2, 3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현명하다. 요 연금을 인출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표에서도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61세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 또 공백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채우려면 뭔가 다른 금융자산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대상은 재취업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일하는 방법을 찾는다. 자, 이런 것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금융자산 2, 3억 정도 따로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산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들한테 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즉시 연금화 시켜서 그 부족분이 생길 때 그 시기에 인출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시 연금도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연금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적어도 95세까지는 고갈되지 않도록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시연금 맞습니다. 활용이 많이 이제 되더라고요. 매월 이렇게 꼬박꼬박 이게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마치 국민연금처럼.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보면 그 즉시연금을 은퇴 막 이제 앞두신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이제 현행 세법에서는 1억까지가 이제 비과세 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과세라는 거는 이제 뭐 건보료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소득이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1억 비과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 더 세세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네네. 그 상담 사례입니다. 네. 1억 8천 정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생명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대부분 공시이율로 나오거든요. 종신력으로 나오긴 하는데 대신에 금액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월 아까 100만 원 계산했지만 91만 원으로 줄었죠. 대신에 좀 길게 나온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수익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같이 받는데 보통 투자형 상품과 이런 것들을 같이 결부될 수 있도록 뒤에 사례를 통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아까 국외인연금 있죠.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연금으로 수령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자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면 비과세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찾고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시다. 왜? 이 부분은 비과세니까 건강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네. 마찬가지 퇴직연금도 퇴직을 원천으로 한 소득은 건강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세액공제 받은 부분들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연간 400만 원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더 많이 넣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자산도 그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네. 분리과세라기 때문에 세금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게 종합소득이 안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은 가능하면 연금으로 길게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형 부동산이나 주택연금, 그죠? 이런 부분들 보고 또 한 가지는 은퇴하신 분들의 많은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은퇴한 날로부터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공백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 수령하면 빨리 받아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 날짜에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수령하게 되면 연간 6%씩 감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3년을 이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3, 6, 18%가 감해진 금액으로 받죠. 근데 재취업을 하신 분들은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냐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저축을 한다고 그래요. 저축하면 이자율이 2%잖아요. 감해진 게 6%인데 그걸 저축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를 제대로 받는 경우와 조기 수령하는 경우 이분점은 어떨까? 계산해봤더니 75세입니다. 이분이 75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75세보다 많이 살면 손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날짜에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몇 번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촬영할 때 좀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요즘 이제 건강보험료 뭐 이렇게 개편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좀 더 뭐 부연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은퇴하시고 나도 왜 아까 제가 한 70%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정 비용이 많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현금흐름, 그러니까 월 지출 내역들을 좀 분석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좀 뭐 아낀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변동 지출을 줄여서 아끼는 거거든요. 고정 지출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지출이 고정 지출화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전화도 그냥 일반 전화를 썼지만 네. 지금은 다 그 정액요금제를 쓰고 있고 그렇지. 뭐 퇴직했다고 은퇴했다고 집에 인터넷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터넷 요금도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정수기도 넣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통 어르신 되면 자동차 운행을 잘 안 하셨는데 지금은 80 이상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동차 세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또는 뭐 운전할 때 드는 뭐 유류비 이런 것들이 들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비도 계속 많이 나갑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뭐 큰 아파트를 사시다가 원래 은퇴하시면 작은 아파트로 이전을 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걸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데 절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셨지만 거의 내던 것들을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소고기 3번 먹던 거 2번 뭐 드신다든가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자산이 그래서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습니다. 종부세나 또는 뭐 재산세도 많이 올라갔죠. 또 뭐 상속받은 또 그동안 뭐 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때문에 자꾸 이제 뭔가 중과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현금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그렇거든요. 뭐 어떻게 뭐 열심히 잘 모으셨어요 하면 아니 저는 뭐 해외여행도 안 가고 명품도 안 좋아하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퇴직하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뭐 좀 어떠세요? 나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도 안 가고 맨날 산에만 가는데 왜 돈이 없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고정 비용이 정말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씀 주셨지만 정말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냥 뭐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살 거야, 200만 원 있으면 살 거야. 그러신 분은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 충분히 현금 흐름을 잘 유지하는 소득. 네. 결국에는 은퇴 이후의 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뭐 종합소득세에서도 소득을 분류하는 게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결국 나는 어떤 소득으로 내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설계 시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은퇴 설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은퇴 후의 예상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 또 중요한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